네, 안녕하세요. 김한영입니다. 오늘은 기아차 K7의 미디어 시승 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시승 초대 못 받았으니까 시승은 못 할 건데, 그래도 이제 여기 이 건물주분하고 제가 좀 약간 오늘 또 약간 안면을 텄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분하고 약간 상의를 해서 약간 들어가 보자, 뭐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어떤 건물이야 도대체. 건물 구경 가는 겁니다. 제가 K7을 구경 가는 게 아니고요. 몰래 한번 들어가 보죠. 제가 오늘 그 시승 행사에 온 게 아니고 그냥 이거 스케치를 하고 있었는데, 관계자분들이 마침 남는 차가 하나 있는데 잘 됐다 하면서 이제 시승차를 내주시기로 하셨어요. 이러려던 게 아닌데 정말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오해가 있으시면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이게 제가 억지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왔는데 마침 남는 차가 하나 딱 있었다고 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회를 주셔서 시승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요, 이 인테리어를 보니까 굉장히 기아차 인테리어는 원래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K7을 보면 이전 K7들이 조금 아쉽게 느껴질 정도로 이게 한 2단계 정도 그냥 훌쩍 올라가 버렸어요. 세월을 그냥 점프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K7이 굉장히 옛날 차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게다가 이 차의 실내에 들어오면 뭔가 안정감이 굉장히 잘 느껴집니다. 굉장히 잘 디자인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것들이 이제 눈높이에 맞게 수평으로 쫙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무슨 액센트 같은 게 있고 거기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다거나 좌우 비대칭이거나 요쪽으로 갔다 이런 게 없이 센터가 딱 맞는 거예요. 센터를 딱 맞춰서 그냥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 들어오면 그냥 편안한 느낌이 드는 그런 인테리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보는 감촉도 굉장히 잘 가다듬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것들, 버튼의 감촉들이, 모든 버튼들이 굉장히 정말 똑같은 감각이 느껴지게끔, 이런 것들까지 신경 쓰는 거는 사실 기아차만큼 신경 쓰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여기서도 아쉬운 부분이 살짝 있는 건 탁 소리가 나는 거. 탁탁탁 소리 안 나면 좋겠다. 여긴 탁탁탁 소리가 잘 안 나거든요, 거의. 무선 충전이 여기 됩니다. 무선 충전에 대해서는 저는 소나타에도 이게 있지만, 소나타의 무선 충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넓은 공간의 일부분을 무선 충전을 해놨어요. 근데 얘는 넣기만 하면 무조건 무선 충전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무선 충전은 어디로 쏙 들어가면서도 살짝 보이게끔 하는 요거 아주 절묘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 확실히 요 라이브 다이나믹으로 세 가지로 옛날에 유행했던 DSP라는 그런 기능이죠. DSP 기능이 있어서 아주 확실하게 그 사운드를 달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잘 만들어져 있고요. 이 DSP가 내추럴 콘서트 끄기, 이렇게 세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는 콘서트가 제일 마음에 드네요. 역시 걸그룹은 트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뒤에서 봤을 때 K7의 테일램프가 살짝 높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항상 높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 위치를 저렇게 높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한번 보니까 맞네요. 저 위치가 맞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딱 운전을 할 때 시선이 앞에 딱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위치가 내 눈높이에요. 내 눈높이에 브레이크 등이 딱 들어오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는 이것보다 더 적절한 위치는 없네요. 지금까지 있는 모든 위치 중에 가장 적합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모든 차 중에. 깜빡이는 그렇지만, 깜빡이는 저는 벌브보다는 LED로 좀 해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LED 할 때 되지 않았나?
현대차가 준대형급에서 왜 LED를 안 하나 싶은 생각이 지금 또 들어요. 어쨌든 테일램프 지금 보면 괜찮습니다. 지금 브레이크 등 들어올 때 딱 제동해 라는 게 딱 이렇게 들어와요. 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헤드레스트 차에 타면 제일 먼저 체크하셔야 되는 게 헤드레스트입니다. 헤드레스트 지금 가장 낮춰져 있잖아요. 액티브 헤드레스트가 달려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충돌 테스트 할 때 항상 이걸 높인 상태에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차는 액티브 헤드레스트 달려있으니까 후방 추돌에 어느 정도 방어가 돼 있을 거야 생각하면 완전히 오산입니다. 이건 올렸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헤드레스트를 올려주세요. 안전하게.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기능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이제 내비게이션에 들어옵니다. 얼마나 많은 기능들이 들어오는지 한번 보면요. 내비게이션, 블루투스 오디오, 오늘의 날씨,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홈, 음성 메모. 안녕하세요, 김한용입니다. 지금 K7을 시승하고 계시죠? 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이런 게 녹음돼 있어서. 네, 여러분, 제가 탔던 차를 타시는 거라고요, 지금. 네, 앞으로 잘 이상하다 이거. 남의 차에 내 차인 것처럼 하기. 아무튼 정말 많은 기능들이 있잖아요. 정말 많은 기능이 있고, 그 중에서 이런 식으로 바꿔 놓으면 사실 여기서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 그렇게 안전한 일은 아니죠. 꼭 지금 눌러야 되는 거 하나가 있을 거예요. 누구나 이제 이걸 작동하다가 난 지금 꼭 이걸 눌러야 되겠어 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차 전체에서 꼭 하나 눌러야 되는 거. 이것저것 누른 다음에 결국에 내비게이션을 눌러야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홈입니다. 사실상 내비게이션이 꼭 필요한 기능이어서 이걸로 가는 기능이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딱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 중에 어디 있냐 도대체. 내비게이션으로 바로 가는 기능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이 쉽냐? 쉽구나. 이게 오너면은 사실 모를 수는 없는 위치. 근데 오너인데도 이걸 눌러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봐요, 내비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내비가 아니에요. 어머나 내비가 아니에요. 내비 누르면 내비가 안 나와요. 사실 맵을 눌러야 됩니다. 맵 기능이 있고요, 내비 기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맵을 눌러야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죠. 물론 처음 익숙해지면 쉬워요. 맵 누르면 된다. 그리고 맵이 요런 어디에 있으면 진짜 어려운데 여기 있으면 그나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버튼이거든요. 여기 있는 어떤 버튼보다 더 사용합니다. 오디오, 음성인식 이런 것들 얼마나 사용하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내비 버튼을 훨씬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어디 있어야 돼요. 핸들 리모컨에 단 하나의 버튼을 넣으라 그러면 내비 버튼 넣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내비 버튼을 여기다 넣는 자동차 회사 아직은 없는데 앞으로 좀 생겼으면 합니다. 정말 조용하죠. 정말 조용해서 이 안에서 ASMR을 녹음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정수성입니다. 지금 V6 3.0 엔진이 장착돼 있어요. 물론 기존 엔진이죠. 기존 엔진인데 그 기존 엔진에다가 정숙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흡차음제를 더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의외인 것은 엔진음 조용한 거는 그 전부터 조용했어요. 이 앞쪽에 흡차음제를 더한 것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신기한 게 아니라 지금 PD님 뭔가 이상한 느낌을 느끼셨을 거야. 그지? 뭐가 이상한데 그 이상한 게 노면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노면 타이어 구르는 소리가 굉장히 조용해요. 이 급에 맞지 않게 조용합니다. G90에 사용되던 그 중공 휠, 그러니까 K9 G90에 사용되던 중공 휠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공명을 일으켜서 이 노면의 노이즈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중공 휠. 그리고 물론 중공 휠만 갖고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이 하체 방음을 그만큼 신경을 썼다는 거겠죠. 굉장히 정숙하게 하체 방음을 신경 써서 만들었고요. 진짜 부드럽네. 진짜 이런 느낌으로 가네요. ASMR이야 이거. 이 타이어가 정말 조용해요.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안 들려요.
물론 K9만큼 조용한 건 아니에요. K9은 정말 압도적으로 조용하죠. 네, 그런데 그렇게 흡음재로 막 떡지 죄송합니다. 흡음재로 막 도배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인테리어가 아니라 흡음재도 어느 정도 이 정도 차급에서 이 정도 흡음이지 라고 생각되는 그 경계를 살짝 넘으니까 그게 굉장히 의외성을 보여주는 거죠. 인테리어가 워낙에 차의 성격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미래지향적이면서 착 가라앉은 느낌, 편안한 느낌을 잘 구성해 놨어요. 그리고 이 차의 사운드도 거기에 걸맞게 잘 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가 조용한 거 그게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네. 이거 약간 마스킹이 안 되니까 진짜 이상하네. 옆 사람하고 굉장히 좀 서먹한 느낌이 들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크로스 멤버 쪽에도 지금 흡차음제를 엄청나게 발랐다고 합니다. 그게 크로스 멤버에다 어떻게 흡차음을 했다는 거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기아차 말로는 흡차음제를 크로스 멤버에 잔뜩 발랐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창문 잘 보면 네, 이 정도의 소음이에요. 밖은 이 정도의 소음인데 앞유리, 측면 유리, 뒷면 유리까지 다 흡음 필름을 집어넣은 이중 접합 유리로 밖의 소리를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흡음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잘 되어 있고요. 일단 정숙성만큼은 이쪽 급에서는 거의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로 정숙한 걸 알 수가 있네요. 크루즈 기능을 한번 작동을 시켜 볼게요. 지금까지는 크루즈를 안 켠 겁니다. 크루즈를 안 켜도 버튼을 눌러서 핸들만 돌려줘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럼 크루즈를 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크루즈를 켜고 속도를 이렇게 높여 봅니다. 여긴 지금 구간 단속 구간이기 때문에요. 구간 단속 구간이라는 게 말이 되긴 하나? 구간 단속 구간에서는 평균 속도를 맞춰서 이 평균 속도에 맞춰서 과속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속도를 낮춰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느긋하게 가면서 생기 넘치는 숲을 좀 들어야 되겠어요. 평화롭네. 평화로워. 그냥 워너비 기능이에요. 진짜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이거 켜놓고 다니고 싶어요. 진짜 제 차에도 있으면 좋겠네요. 화이트 노이즈가 없으면 귀가 먹먹하거든요. 이 차가 그러니까 엔진음에서 마스킹을 일으키는 효과가 거의 없어요. 사운드가 너무 억제돼 있어. 그래서 귀가 먹먹하니까 이렇게 화이트 노이즈, 노천 카페, 벽난로 소리 이런 것들을 지금 들리게 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합니다. 필요한 기능이에요. 아주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난 지금 핸들을 안 잡고 지금 얼마나 가고 있는 거야? 아까부터 안 잡고 있는데. 게다가 너무 안심이 되잖아. 지금 너무 안심이 돼서 굳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지금 내가 운전해야지 참 이런 느낌이 지금 고속화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만 보자. 여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여기는 지금 고속도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HDA가 동작되지 않는 상태인데 세상에 이렇게 지루한 시승이 있을 수 있어? 이거 시승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진짜 운전사가 따로 있고 내가 뒷좌석에 타고서 조수석에 타고 있는 거랑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페달도 안 밟고 있고 핸들도 안 잡고 있고 그냥 뭐야 이게. 지금 단언컨대 가장 진보된 HDA입니다. 가장 진보된 수준이에요. 정말 운전자를 그냥 딱 안심시키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네요. 그냥 K9에 있던 걸 그냥 떼갖고 온 것 같아요. K9도 말도 안 되거든요. K9도 말도 안 되는 정도인데 그걸 떼갖고 그냥 여기다 붙인 것 같아. 앞차가 갑자기 서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서면 얘가 섭니다. 갑자기 감속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막히면 어떻게 돼요? 막혀도 그냥 이대로 운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뭐야? 이게 뭐 시승이 왜 이래? 시승이 왜 이런 식으로 가죠? 이런 거 음악이나 들어보고 막 내비게이션 기능이 뭐가 있나 이런 거 보여드리고 이게 그냥 저희 직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아니 그냥 자율주행이라고 하지. 그냥 자율주행이라고 하지. 이걸 뭐 반자율주행이랄 것도 없어. 이거는 자율주행 그냥 아이씨 참. 현대기아차가 가만 보니까 V6를 잘 만드네요. 이게 람다 엔진이 현대차의 람다 엔진 정말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 차도 그렇지만 사실 현대기아차의 V6 엔진은 거의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칭찬합니다. 정말 잘 만들어진 엔진이고 이 차뿐 아니라 뭐 3.3L 터보는 정말 전 세계 매체들이 다 칭찬하는 정말 대단한 엔진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3.0이지만 너무 매끄럽고 사운드도 잘 만들어졌고 출력도 충분합니다. 정말 부드러운 정말 매끄러운 엔진으로 잘 만들어졌어요. 물론 여기서 출력이 조금 더 세면 그러면 정말로 야 나 스포츠카였거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5L 엔진이 그만큼 기대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3.5L 엔진이 들어가지 않고요, 미국 수출에만 3.5 엔진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좀 실망할 각오를 하고 지금 이 차에 탔는데 그렇게 실망스럽지 않습니다. 3.0 엔진도 지금 충분한 출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엔진 사운드가 커져요.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데 이 사운드가 커졌을 때의 소리가 듣기 싫게 아니면 정말 차가 힘들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엔진 사운드가 아니라 와일드하게 터프하게 바뀌는 그런 느낌을 느끼게 돼요. 이 차는 드라이브 모드가 있잖아요. 드라이브 모드로 한번 바꿔보죠. 드라이브 모드를 돌려서 짠,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를 바꾸니까 계기판이 스포츠 모드 계기판으로 확 바뀌네요. 스마트, 에코, 에코는 또 이런 식이야. 컴포트, 스포츠 모드에서는 RPM 게이지가 옆에 막 이렇게 이렇게 드러나 보이고요. RPM 게이지가 오른쪽에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 보이네요. 계기판 진짜 멋있는데? 이거 계기판 좀 찍어주세요. 진짜 멋있어요. 잡혀가는데. 그래요? 속도를 좀 낮추고 다시 속도 좀 낮추고. 제가 아시겠지만 저는 준법 운전을 하는데 준법 운전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속도를 즐길 수가 있네요. 자, 와일드하게 우와. 약간 깜빡이 켜면 이렇게 RPM 게이지가 숫자가 이렇게 빡빡빡빡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이런 계기판은 사실 처음 본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서 지금 이렇게 느긋하게 이렇게 RPM을 이렇게 한 80km, 90km로 갈 때 한 이런 식으로 가다가 1300rpm으로 그냥 유지하면서 가다가 8단 자동 변속기니까 8단으로 이렇게 정말 느긋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가속 페달을 욱 밟으면 네, 이렇게 한번 달려볼 수 있는 거죠.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다는 거 사실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이게 6단이나 8단이나 6단도 뭐 아무 문제 없었는데 뭐 이렇게 느끼실 수 있잖아요. 8단이 들어가게 되면 좋은 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점은 크루징을 진짜 여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시속 100km에서 1500rpm 정도? 일단 시속 100km를 못 가고 있어요. 시속 100km를 가야지 뭐 계기를 보든가 하지. 8단 자동 변속기 정말 대단한 게 RPM을 계속 낮춰서 8단까지 이렇게 올리도록 하는데 그 과정이 변속이 됐다는 거를 느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게 이루어져요. 좀 전에 변속이 됐었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변속될 때의 느낌이 거의 없고요. 정말 빠르게 변속이 되기 때문에 이 8단 자동 변속기는 정말 대단히 잘 만든 물건이네요. 현대기아차가 최근 들어서 만든 변속기, 엔진 이런 것들은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변속이 이렇게 번개처럼 일어나는 그런 타입의 변속기는 아니고 변속이 빠르긴 해요. 빠르긴 한데 이렇게 팟팟팟 이런 식으로 변속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쓱 변속되는 그런 타입의 굉장히 부드러운 세팅이 되어 있는 변속기네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약간 변속을 좀 늦게 해서 RPM을 조금 높게 가져가는 그런 세팅이 나타납니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내기순환이 갑자기 됐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 차는 터널에 들어가면 내기순환으로,
그리고 곡선에서는 속도를 알아서 줄여.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돼서 창문을 열어놨으면 터널 직전에 알아서 창문을 닫고 알아서 내기순환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연동 공조장치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 사실 사소한 부분이지만 정말 세심한 배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조장치가 터널에서 나와서 자동으로 또 외부 외기 유입으로 바뀌나요? 바뀌네. 외기 유입으로 자동으로 바뀌는, 저는 터널에서 내기 순환으로 바꿀 필요도 그다지 없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뭐 불편하니까 그렇게 바꿔주는 거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터널에서 내기 순환으로 바꾸는 거 일반 사람들이 그냥 당연히 누른 다음에 다시 외기 유입으로 바꾸는 걸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서 계속 내기 순환으로 하다 보면 내부 이산화탄소가 계속 증가됩니다. 내부 이산화탄소가 증가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보는데, 자동으로 외기 유입으로 바꿔주는 거, 이거 정말 유용한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기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외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기능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눈이 너무 부시지 않을까. 근데 당연히 그런 우려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버튼을 누르면 조명 밝기 조절하는 게 메뉴 안에 들어가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눌러서 바로 이렇게 줄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줄일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물론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 조명 밝기 조절이 요 조명 밝기 조절하고 요 조명 밝기 조절이 같은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요걸 줄이면 요게 같이 줄어들어요. 저는 요거만 줄이고 요건 좀 높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뭐 물론 버튼이 너무 많으면 그것도 정신없긴 할 텐데, 어쨌든 뭐 잘 보이는 위치에 조명 밝기 조절이 있기 때문에 뭐 어지간한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막 눈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밝기를 조절해 놓으면요, 야간이나 터널에 들어갔을 땐 자동으로 눈이 부시지 않도록 자동으로 톤 다운을 합니다. 이 밝기 어두워지는 거 보셨어요? 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착 어두워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밤에도 눈이 아프거나 이렇게 되진 않아요. 19인치 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19인치가 디자인이 가장 예뻐요. 일단 19인치가 딱 들어가는 순간 차가 당당해 보이고, 차가 휠이 꽉 차 보이고 되게 고급 자동차로 딱 느껴집니다. 19인치 휠이 그냥 제일 예뻐요. 어쩔 수 없이 제일 예쁩니다. 그런데 승차감이 나빠지잖아요. 이 차도 저는 굉장히 우려했거든요. 19인치 휠이면 승차감 너무 나쁠 거 아니냐? 그거 생각했는데 실제로 타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네요. 지금 이 정도 승차감이라면 19인치에서 어떻게 이런 정도로 부드럽게 잘 뽑아냈지? 뭐 이런 정도로 느껴지게끔 잘 만들었습니다. 19인치 괜찮은데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19인치보다 18인치를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19인치 좋아요. 좋죠. 근데 18인치는 더 좋을 것 같아. 코너링 한번 보죠. 코너링, 잠깐만, 핸들을 얘가 스스로 돌려주니까 꽤 이런 코너링, 잠깐만, 이 길은 또 왜 이 모양이야? 길은 또 왜 이 모양? 길이 지금 몇 바퀴, 270도 턴을 했습니다. 270도 턴 하는데 길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길이었고, 그리고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꺾었어야 됐어요. 핸들을 제가 돌리는 양보다 제가 돌리는 양이 좀 적었던 거죠. 좀 적게 돌렸는데 핸들을 알아서 훅 돌려주네요. 야, 그 정도 돌리면 안 돼. 야야야야야, 그 정도 돌리면 안 돼. 너 그러다 너 죽어. 이러면서 확 꺾어주네요. 그래서 언더스티어가 안 나고 언더스티어를 충분히 극복하면서 돌 수 있었습니다. 뭐 사실은 제가 좀 연출한 거예요. 네, 어쨌든 훅 돌려준다는 거는 정말 대단히 깊이, 정말 정확한 각도로 잘 돌려주네요. 좋은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거,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 있는데 앰비언트 라이트 보이냐? 낮에는 안 켜집니다. 낮엔 앰비언트 라이트가 안 켜져요. 그리고 라이트를 켜면 켜지는데 낮엔 안 보입니다. 밤에만 보여요. 밤에 보이는데 이 앰비언트 라이트 여기 있고 이 아래쪽에 양쪽에 있어요. 양쪽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세 군데 불이 들어오는데, 뭐 밤에는 뭐 잘 보여요. 잘 안 보일 수가 없지 사실. 이게 뭐 아무리 작은 불도 밤에는 보이니까 사실은 그런 의미지, 뭐 낮 시간 약간 어둑어둑한 시간에는 사실상 있으나 없으나 뭐 티도 안 납니다.
티도 안 나요. 있다는 사실조차 알기 어려운 자동차들도 간혹 있어요. 뭐 소나타가 조금 어두운 편이죠. 어두운 데다가 반사식인데 이건 반사식이 아닙니다. 직접 쏘는 방식이어서 좀 더 잘 보이는 그런 구성을 하고 있어요. 반사가 되면 약간 은은한 불이라면 이건 딱 선을 그은 것 같이 선명한 선으로 딱 날카롭게 보이는 그런 앰비언트 라이트입니다. 이 차는 전륜구동 자동차잖아요. 전륜구동 자동차의 가장 큰 약점이면 뭘까요? 앞이 무겁고 코너링 할 때 약간 언더스티어가 날 확률이 좀 더 있다.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앞이 더 무거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코너를 돌 때 앞부분이 먼저 바깥쪽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걸 언더스티어라고 보시면 돼요. 코너를 돌고 있는데 앞이 미끄러지니까 더 꺾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반대쪽, 이제 뒷부분이 먼저 미끄러지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뒷부분을 단단하게 만들면 뒷부분이 먼저 미끄러지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륜구동은 무조건 언더스티어, 후륜구동은 무조건 오버스티어, 이런 생각은 조금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는 언더스티어 성향이 강하냐?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휠베이스가 길기 때문에 사실 언더스티어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런데 그 언더스티어를 잘 막아냈어요. 정말 단단한 차체를 가지고서 언더스티어를 잘 막아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로 억제되어 있는 전륜구동차도 그렇게 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짜여져 있습니다. 주행 감각 여러 가지로 좋고 엔진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스포츠 모드에서 아주 잘 가다듬어져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핸들의 이 조향 감각이 굉장히 좋은데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차가 약간 바닥에 붙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들떠있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뭐 스포츠카처럼 그렇게 막 달릴 거야 이런 느낌은 안 되고 사실 좀 이렇게 벙벙합니다. 이제는 준대형차의 영역을 조금 넘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정숙하고 정말 아늑한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실내예요. 그 고급감도 굉장히 우수해서 이제는 준대형과 대형의 어떤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기아차는 K7 바로 다음이 K9이에요. K9은 이 차하고 비교하기 너무 크잖아요. 제네시스는 그래도 그나마 G80도 있고, 현대차는 그랜저 위에 네, 뭐 어쨌든 그런 차도 있었지만, 네 그런 차도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그 틈이 뭐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아차는 이 차를 아무래도 K9하고 가까운 차, 그랜저와 제네시스의 중간 정도 되는 자동차, 제네시스 G80과 그랜저의 중간 정도 되는 자동차로 이 차를 애초에 만든 거죠. 그래서 크기를 그렇게 상대적으로 그랜저보다 더 휠베이스도 크고 상대적으로 전장도 훨씬 더 길게 만든 겁니다. 지금 이 차의 전장은 그랜저보다 무려 6cm가 더 커요. 6cm면 뭐 큰 차이는 아니죠. 뭐 한 뼘도 안 되는 크기니까 요 정도 더 큰 건데, 요 정도 더 크지만 거리에 나왔을 때 그 크기 차이가 느낌으로는 훨씬 더 큰 차로 느껴집니다. 한 반등급 위차로 느껴져요. 그래서 그랜저보다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느낌은 확실하게 드네요. 요즘 들어서 자동차가 첨단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자동차가 뭐 엔진 있고 뭐 서스펜션 있고 밟으면 가고 뭐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두루 갖추고 있어야 좋은 자동차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일단 HDA가 훌륭해야 합니다. 핸들도 잘 돌려줘야 돼요. 감촉도 좋아야 돼요. 차의 성능이나 사운드나 감촉이나 이런 오감을 모두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다 갖춰야 됩니다. 자동차라는 걸 만들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정말 많은 요구사항이 있고 그 요구사항을 모두 최대한 훌륭하게 충족시켜야만 좋은 자동차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좋은 자동차 만들기 정말 어려운데 기아차는 이 K7을 만들면서 그걸 정말 훌륭하게 해낸 것 같습니다. 저 옆에 분은 지금 시승하는 기자들 난리 난 게 핸들을 잡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찍으면서 가고 있고, 지금 뭐 저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지? 저 사람도 지금 핸들 안 잡고 있어요. 지금 옆에 분들이 지금 다 스마트폰으로 뭘 찍으면서 가거나 뭐 캠코더로 들고 가거나 뭐 이러고 있습니다. 핸들을 아무도 안 잡았어.
이 정도일 거라고는 기자들도 생각 못했습니다. 기자들도 다 지금 충격에 빠졌어요. 이게 목적지로 빠져나가는 거, 요거에서 갑자기 핸들을 잡아야 되니까 요거 내가 핸들을 잡아야 돼? 내가? 왜? 뭐 이런 느낌이 오히려 들 정도로 지금 너무나 잘해주고 있습니다. 크루즈 작동. 사람이 간사하니까 여기서 하나 더 바라는 게 있다면 하나 더 별걸 다 바라야 돼. 정말 별걸 다 바라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깜빡이 켰을 때 그쪽으로 차선을 좀 바꿔주면 좋겠어요. 지금 차선 안 바꿔주니까 차선 내가 핸들로 꺾어서 바꾸는 게 너무 좀 내가 이걸 내가 돌려야 돼? 뭐 이런 그런 느낌이 좀 거만하게 막 이렇게 드네요. 야, 기름 진짜 간당간당하게 넣어줬다. 기름이 지금 8분의 1밖에 없어. 기름이 8분의 1밖에 없는데 이걸로 몇 킬로나 갈 수 있지? 94km를 갈 수 있는 정도의 연료만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정말 RPM을 막 높여서 여기서 가다가 앵꼬를 한번 내볼까요? 앵꼬를 한번 내면 담당자 심할 썼으면 다행이네. 앞좌석은 여기까지 하고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저희 PD님이 운전하시고 전 뒷좌석에서 한번 간단하게 느낌이 어떤지, 소음 수준은 어떤지, 승차감은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당연히 뒷좌석 넓죠. 지금 너무 앞으로 가신 거 아니에요? 완전 넓은데? 넓다고? 네. 너무 더 갈 수도 있는데. 더 가시. 아니 이거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공간인데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싶은 공간이에요. 대로 가면 이런 거 아니야? 뒷좌석도 안전벨트를 꼭 매셔야 됩니다. 뒷좌석도 안전벨트를. 안전벨트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서 쑥 집어넣기 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가운데 이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는 거의 뭐 모든 메이커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뭐 잘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전벨트 세팅 좋고, 그리고 아이소픽스 같은 경우도 이게 여러분들한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떼서 보여드릴까요? 떼서 보여드리면 뭐 베이비 시트 같은 거 많이 장착하시죠? 장착하실 때 아이소픽스를 이렇게 쑥, 이게 커버가 있어서 커버를 벗기고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소픽스를 그냥 밀어 넣으면 그냥 알아서 체결되는 방식입니다. 아주 좋은 방식이고 지금 현대기아차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차가 굉장히 긴, 뒤에서 앉아서 보면 차가 뭐 봉고차 뒷좌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 약간 카니발 뒷좌석에 앉은 느낌이에요. 차가 엄청 길게 느껴집니다. 일단 운전석에 있는 사람을 내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 운전사가 막 운전 못해도 이렇게 뒤통수를 빡 이렇게 못 때리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 진짜 바로 인성이 어떻게 네, 그렇겠네요. 이렇게 선바이저도 뭐 당연히 너무 당연하게 있죠. 뒤에 선바이저도 올렸으면 좋겠는데 정기사 선바이저 좀 올려보지. 조용하네요. 이 작동되는 소음이 뭐 차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 차는 어쨌든 굉장히 조용하네요. 그리고 뒷좌석은 물론 이 뒷좌석이 지금 여기 보면 뒷좌석이 이중 접합 유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리면을 보면 이게 두 개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앞좌석만큼 조용하진 않네요. 뒷좌석은 확실히 로드 노이즈도 더 느껴지고 확실히 앞좌석과 다릅니다. 앞좌석은 정말 조용했거든요. 뒷좌석은 그 정도로 조용하진 않네요. 뒷좌석에 앉으면 제일 먼저 제가 보는 건 머리 공간입니다. 머리 공간. 네, 뭐 닿진 않습니다. 충분한 공간이고요. 그런데 이 차의 뒷좌석에 앉으면 여러분들 모두가 아마 충격에 빠지실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아마 진짜 충격을 받을 겁니다. 딱 앉아서 딱 오 하고 한마디를 하실 거예요. 오, 편하네. 이게 지금 보통의 헤드레스트가 생겼잖아요. 생긴 게 그냥 헤드레스트예요. 근데 생긴 것만 그냥 헤드레스트고 이 속은 전혀 다릅니다. 속은 그냥 보통 우리가 헤드레스트면 뭔가 이렇게 진짜 헤드레스트니까 머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단단한 소재잖아요. 단단한 쿠션이잖아. 이게 당연히 딱딱하지. 근데 이거는 지금 베개입니다. 이게 베개예요. 쑥쑥 들어갑니다. 이건 좀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이렇게 들어가는 쿠션 쑥쑥 들어가는 쿠션이에요.
이렇게 하면서도 머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더 헤드레스트를 높이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래쪽은 지금 보호해 주는 부분이고 이 위쪽은 쿠션이에요. 보호되는 부분을 최대한 올려야지만 후측방 충돌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게 앞에서 코너링 할 땐 정말 안정적이었는데 뒤에서 코너링을 경험하니까 이게 꽤 쏠리는구나 이거. 그러니까 이 중력, 원심력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게 운전하는 사람만 즐거워. 코너링을 야 코너링 이렇게 빨리 갈 수 있어 하면서 즐겁게 가는 건 운전하는 사람에 한해서, 주변 사람들은 다 지금 뭐 하냐, 지금 운전 똑바로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정기사,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나만 즐거우면 됐죠 뭐. 네. 아무튼 뒤에 앉았을 때 보면은 이제 뒷좌석 굉장히 럭셔리하진 않아요. 뒷좌석에서 뭐 굉장히 럭셔리할 게 뭐가 있어. 사실 뭐 호사스러운 기능들이 들어있는 차들도 있지만 이 차는 그렇게 호사스럽진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점은 어쨌든 공간 면에서 충분하고, 시트에 앉았을 때 시트 착좌감, 머리 공간, 이런 것에 어떤 것도 손해가 없다는 거죠. 뭐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뒷좌석이 좀 썰렁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뒷좌석에 통풍 시트는 없어요. 그런데 뒷좌석에 통풍 시트 있는 차가 사실상 그렇게 흔치 않으니까 이 차가 사장님의 차로 사용되기에는 조금 통풍 시트가 없어서 조금 좀 아쉽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요. 이거 선바이저 좀 내려주지 정기사.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이 선바이저를 뒤에서 내리고 올리고 하는 기능이 없어요. 선바이저는 꼭 앞좌석에다가 요구해야만 이렇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요즘 들어서 자동차들이 뒷좌석에 앉았을 때 어떤 식으로 앉게 하는가, 이런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특히 렉서스 같은 경우는 이 양쪽의 팔걸이를 딱 적당한 높이로, 양쪽의 높이를 딱 맞춰서, 이게 어느 쪽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정확하게 딱 맞춰서 정말 안락 의자에 앉았을 때 같은 그런 시트 포지션을 만들어내요. 특히 팔걸이 부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이 차도 많이 따라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팔걸이가 조금만 더 깊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조금 더 깊었으면 팔이, 이쪽 팔꿈치가 여기로 쑥 들어갈 텐데, 요 부분, 팔꿈치 부분이 조금 얕다는 거, 여기 뭐 사실 뭐 되게 꼬투리 잡는 거 밖에 되지 않지만, 제가 조금에 바라는 게 있다면 여기 조금만 더 깊었으면 좋겠다. K7을 사지 말아야 될 이유 3가지. 비쌉니다. 사실 값이 2,600만원부터 시작하는데 2,600만원짜리 렌터카를 사는 건 좀 아니죠. 거기에 이제 여러가지 옵션들을 더하다 보면 한 3,300, 3,400, 뭐 물론 너무 비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준대형차의 특징상 준대형차는 4천만원을 맞춰서 사는 게, 준대형차 4천만원을 맞춰서 사는 게 제일 비용 처리가 쉽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4천만원짜리 차를 선호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3천 몇백에서 시작해서 4천만원까지 가도록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천만원어치 럭셔리함을 이 안에 발라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아주 적절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값이 비싸다, 개인이 사기엔 좀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차를 사지 말아야 할 이유 2번째, 이 차는 사실 조금 있으면 그랜저 신차가 나오겠죠. 그때까지 좀 지켜보고 사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차를 사지 말아야 할 이유 3번째, 연비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연비가 지금 13.3km. 뭐야, 엄청 좋은 거잖아. 연비가 생각보단 좋은데, 사실 3.0L 엔진을 우리가 쓰기에는 이건 너무 억진가? 가솔린 V6를 꼭 사지 않아도 사실 이 차에는 하이브리드도 있고 디젤도 있으니까 그런 차를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이 차를 사야 될 이유 1번째, 이 차는 정숙성에 있어서, 그리고 거주성에 있어서, 실내 공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차는 타고 다니는 것에 있어서의 모든 것을 정말 극대화시킨 자동차입니다. 이 차 안에 들어있으면 이 차보다 더 넓은 공간은 필요가 없을 거야, 이 차보다 더 정숙한 차는 필요 없을 거야, 이런 느낌이 들게 되는 그런 정말 끝판까지 최고로 만들어진 그런 자동차입니다. 이 차를 사야 할 이유 2번째, 이 차는 최첨단 자동차입니다.
에이다스에 있어서 이 업계에서 가장 최고조에 올라가 있는 자동차예요. 이 차보다 더 뛰어난 자동차는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볼보, 아우디 이렇게 두 개 회사가 업계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기아차도 그 대열에 같이 올라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시점에 나온 자동차들 두 개 비교해 봐도 기아차가 조금씩 더 앞서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차는 어댑티브 크루즈 너무 완벽하고 핸들을 알아서 꺾어주는 거 너무 완벽합니다. LFA 너무 완벽해요. 이런 것들 너무 완벽하고 긴급 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오인하는 일이 적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들 중에서 많은 자동차들이 앞차하고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경우, 뭐 칼치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갑자기 긴급 제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해지기도 했는데 이 차가 앞차와 추돌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차선을 바꿔가면서 빠져나가는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똑똑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정도로 뛰어난 성능의 에이다스를 갖고 있는 차는 적어도 준대형차급에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이것보다 상위 모델인 K9 아니면 뭐 G90 이 정도 돼야 그래도 이 차하고 비슷한 그런 에이다스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네요. 이 차를 사야 할 이유 세 번째, 현존하는 기아차 중에서 가장 멋진 것 같습니다. 진짜 현대차와 기아차를 통틀어서 지금 이렇게 멋진 프론트 마스크를 가진 차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스타일링에서 정말 완벽한 스타일링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김한용이 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디자인과 스타일링에 있어서 이 이상 가는 자동차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외관, 실내, 그리고 안정감을 주는 이런 디자인과 컬러, 소재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 차 그랜저 이 두 개 차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하는 세단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경쟁을 하게 될 자동차입니다. 그랜저에 비해서 K7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평가를 받아왔던 것도 사실인데 실제로 차를 타보니까 이제는 그랜저와는 너무나 다르게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로, 완전히 최첨단 자동차로 다시 한번 태어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 그랜저와 이 차를 비교해서 멘트만 드렸는데요. 사실은 멘트만 해서는 안 되죠. 실제로 자동차 두 대를 비교해서 봐야 될 겁니다. 정말 이 차가 그랜저랑은 어떻게 다른지, 그랜저랑은 어떻게 다르고 이 차는 그럼 그랜저보다 더 럭셔리한가, 더 큰가, 기능은 더 많은가, 더 정숙한가, 이런 것들을 직접 1대1로 비교해야 많은 분들이 정말 좋은 정보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정말 그랜저랑 어떤 차가 더 좋은지. 다음 편에서 말이죠.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에 올라가는 영상에서는 그랜저와 K7을 조금 더 낱낱이 샅샅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